기자초 반지용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이 횡령 재판 10차 공판이 열렸고, 여기서 친형에게는 7년, 그리고 형수에게는 3년의 형량이 구형이 됐습니다. 자, 오는 2월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선고 후에 항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형사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제는 민사가 남았습니다. 사실 형사보다 민사 재판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민사 재판은 현재 계속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던 건지 이걸 말씀을 오늘 드리는 동시에, 그리고 당초 박수홍 씨가 제시했던 원고 소가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116억 원 규모였는데 제가 새로 확인한 그 규모는 198억 원입니다. 자, 왜 198억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인지, 그리고 횡령액으로 지금 검찰이 약 50억 정도를 보고 있죠. 그런데 민사재판으로는 198억 원을 청구했을 때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박수홍 씨는 형사보다 민사재판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왜냐면 형사는 경찰, 검찰을 거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죠. 근데 민사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이 시작됩니다. 물론 2심, 3심까지 가는 동안 기간은 더 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리고요.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 6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형과 형수의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는데, 그리고 지난 2021년 10월 이미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2022년 말에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약 1년 정도 먼저 시작이 됐죠. 자, 이렇게 민사재판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는지 노종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사가 2021년 10월 이후에 재판이 없었는데 이제 형사가 마무리되면은 이게 민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심 판결 선고 후 재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형사랑 민사가 연계돼서 소송이 제기되고,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에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10월 29일 날 첫 재판할 때도 이제 형사 재판을 본 후에 속개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추정되었습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추후 지정의 줄임말로서 형사 절차 결과를 지켜본 후 그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기일이 지정이 되나요?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해서 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보고서 이제 기일을 재개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기일을 다시 재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이 민사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2021년 6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박수홍 씨가 제기했던 소송 금액은 약 8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7월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 원가량으로 확대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태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더 파악을 했고, 기존 손해배상액에 추가하는 내용을 청구 취지로 확장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소송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198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왜 198억 원이 됐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해드리고요. 방금 했던 얘기에서 계속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됐던 마곡의 이 상가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박수홍 씨는 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에 곧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고, 이 역시 일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처분 신청은 박수홍 씨가 당시 제출했던 소명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었고, 당시 이 친형 내외가 불복을 해서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당시 이 부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왜 냈을까요? 이 사건이 2021년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니까 벌써 한 3년 됐죠. 박수홍 씨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사이에 다 처분을 해버렸다면요.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아무리 이겨도 민사적으로 받아낼 돈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계좌랑 확인해 봤는데 돈이 없다. 그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은 뒤니까 결국 이 돈은 못 받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민사재판, 한 번 재판은 열렸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열렸는데 그때는 박수홍 측 변호인과 친형 측 변호인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박수홍 측은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며 배상을 거부한 친형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고 이 재판은 약 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왜 5분 만에 끝났을까요? 그리고 그 뒤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보면 이 친형을 고소한 형사사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이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피해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민사재판이 진행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 형사에서 친형 내외가 무죄를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횡령이 없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민사재판의 명분도 많이 사라지겠죠. 물론 횡령과는 별개로 내가 받을 돈을 정산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친형에게 7년, 형수에게 3년이 구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재판은 지금부터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원고 소가가 198억 원이 됐나? 일단 지난해 4월, 2023년 4월에 박수홍 씨 측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기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수한 협업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지급 청구. 이게 중요해요. 정산금 지급 청구. 박수홍 씨와 친형이 약 30년 가까이 일했죠. 근데 민사의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요. 피해를 인지하고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박수홍 씨가 2021년 피해를 알고 소송을 제기해도 이걸 역추산하면 10년, 2011년부터 2021년까지만 되고 그 이전까지는 소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금 지급 청구는 그 기간이 더 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박수홍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겁니다. 자, 노종원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럼 원래는 이게 그냥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니었나요? 맨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 네, 지금 청구 취지가 변경이 된 거죠. 청구 취지를 추가했습니다. 특수한 협업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네. 정산금 지급 청구입니다. 이거는 일단 소멸시효를 정지하기 위해 먼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했고 네. 2023년 4월 6일에 청구 취지를 추가했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안걸로부터 이제 10년이잖아요, 소급이. 네, 그렇습니다. 이 정산도 10년인가요, 똑같이?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네. 예를 들어 20년간 이제 동업을 했었는데 네.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네. 정산이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네.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네. 해서 네. 10년이 넘어간 것까지도 정산소송의 소송 판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청구액이 증가된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원고 소가 198억 원.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민사재판이라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화가 나서 못 받더라도 100억, 200억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다.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길 수는 없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게 못하냐? 인지대라는 걸 냅니다. 내가 요구하는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박수홍 씨는 이 198억 원의 민사소송을 위해서 무려 인지대만 6천만 원 넘게 냈습니다. 그만큼 박수홍 씨 측은 이 피해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니 지금 형사에서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억 원 정도인데 민사적으로는 198억 원을 달라고 한다. 이거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실제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역시 노종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횡령이 되지 않더라도 정산하지 않은 금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도 민사에서 포함해서 반환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박진홍 씨와 이준호 씨의 재산 총액 자체가 부채를 제외하면은 100억 이하로밖에 현재 파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재산은 현재 부동산밖에 파악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금융계좌는 네. 결국 법원의 판결에 걸쳐서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은 네. 예, 이게 금융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거든요. 횡령 금액만 50억 원이라는 거예요. 박수홍 씨는 50억 원만 벌어서 50억 원 전액이 횡령된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검찰이 파악한 횡령이 됐다고 하는 금액만 5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박수홍 씨 측 주장은 뭐냐? 그거 말고 박수홍 씨가 그동안 일해서 번 돈, 형이 관리하다가 나중에 줄게 이래 놓고 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그 금액들을 모두 돌려받으면 그 포함된 금액이 198억 원이라는 것이 박수홍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형사재판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동산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금융거래 내용,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어요. 하지만 2월 열리는 1차 형사재판 선고에서 두 사람 모두 최종적인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친형 내외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박수홍 씨 측이 이 198억 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보다도 전체 재산을 통틀어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지 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사재판 2월에 선고가 되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높고요. 민사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민사재판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텐데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끝까지 취재 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